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선영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 박지훈의 오른쪽 팔에 단단히 감긴 하얀 깁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기쁨은 훈련소 면회장에 들어선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다. 눈앞의 아들은 몇 달 전 환하게 웃으며 입대하던 그 늠름한 청년이 아니었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건강했던 아들의 팔이 부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지훈의 옆에 서 있는 젊은 하사에게로 향했다. 명찰에는 황하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은 채 삐딱하게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황하사는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님, 훈련 중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유격 훈련을 받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친 겁니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사과나 유감의 표시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영은 기가 막혔다. 흔한 일이라고요. 팔이 부러졌는데 그게 흔한 일입니까? 제대로 된 안전조치는 있었던 건가요? 병원에는 바로 데려간 겁니까?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모성애는 아들의 고통 앞에서 두려움을 잊게 만들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아내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박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는 지훈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아들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를 당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태주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유행이 지난 듯한 점퍼에 편안한 면바지 차림이었다. 황하사는 박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아무런 위협도 느껴지지 않는 이 남자를 완전히 무시하며 다시 선영을 향해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다 조치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자꾸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다른 장병들 면회에 방해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소란이라니요. 내 아들 팔이 부러졌는데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 제발 그만해. 나 괜찮아. 정말이야. 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들의 만류는 오히려 선영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저것은 자발적인 말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자의 애원이었다. 박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던 손을 거두고 황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하사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면회장의 소란 속에서도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사고 경위 보고서는 작성했나? 정확한 사고 시각과 장소. 그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과 지휘관은 누구였지? 황하사는 순간 당황했다. 군대 용어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민간인의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되찾고 피식 웃었다. 아버님, 그런 건 저희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민간인이 아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는 민간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선을 그었다. 군대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태주는 표정 변화 없이 다시 물었다. 아들이 다친 게 언제였나? 우리에게 연락은 왜 이렇게 늦었지?
부상 직후에 바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규정일 텐데. 그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황하사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평범한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단단했다. 황하사는 이제 정말로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시네. 바쁜 훈련 중에 경황이 없어서 연락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따지십니까? 아드님,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협박이었다. 명백하고 노골적인 협박. 그 순간 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없이 아들의 깁스를 살폈다. 그리고 깁스 위로 드러난 손가락 마디마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들을 발견했다. 또한 반대편 손목의 옷소매로 겨우 가려진 붉은 쓸린 자국도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었다. 선영은 황하사의 협박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더 큰 분노로 타올랐다. 당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들을 책임지는 교관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당장 당신 상관 데려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녀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듯했다. 이제 몇몇 다른 가족들도 이쪽의 상황을 심상치 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교관에게 밉보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박씨 가족을 안타깝게 쳐다보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황하사는 선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이 붉어졌다. 상관은 왜 찾으십니까?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잘 들으세요. 여긴 사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희 규율에 따라야 합니다. 아드님이 다친 건 안타깝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요. 그는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이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박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끝난 일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황하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자네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세. 첫째, 부상당한 병사의 부모를 기만하려 했다. 둘째, 정당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그리고 셋째, 민간인을, 그것도 병사의 가족을 협박했다. 박태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황하사와 눈을 맞추었다. 군복을 입었다는 것이 자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군복의 무게는 자네가 멋대로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이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황하사의 오만한 태도를 파고들었다. 황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 뒤에 숨겨진 위압감은 황하사가 군 생활을 하며 마주쳤던 그 어떤 지휘관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뭡니까? 당신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박태준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 분노와 슬픔에 잠긴 아내의 얼굴, 그리고 두려움과 방관 속에서
수군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눈에 담았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아들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 모습에 황하사는 코웃음을 쳤다. 뭐 하십니까? 어디다 고자질이라도 하시게요. 맘대로 해보시죠. 어디 국방부 민원실에라도 전화하시려나 본데. 그래 봐야 당신 아들만 피곤해집니다. 그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는지를. 태주는 황하사의 말을 무시한 채 익숙하게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나지막하지만 모든 소음을 뚫고 나갈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지금 당장 이 훈련소 지휘관. 내 앞으로 오라고 해. 5분 주겠다. 박태준의 전화 한 통은 시끄러운 면회장의 기묘한 정적을 가져왔다. 방금 전까지 박 씨 가족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황하사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나다라는 단 3글자에 담긴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무게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아니,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김선영은 남편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박태준과 함께 살아왔다. 늘 과묵하고 성실했지만 화를 내는 법이 거의 없었고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지해주는 그런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단호한 태도,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를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는 그녀가 알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지우는 거의 울상이 되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그냥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훈련받다가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그는 아버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폐쇄된 공간에서 교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끔찍한 보복으로 돌아올지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불과 몇 달 전을 떠올렸다. 지훈이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던 날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이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늠름한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경례를 붙였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선영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대견스러워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태주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그의 손길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표현하는데 서툰 남자였다. 그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그는 반드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훈련소로 들어섰다. 처음 몇 주간 지훈에게서 온 편지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동기들과의 끈끈한 전우애, 그리고 힘든 훈련을 이겨냈을 때의 성취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에 아버지가 군 생활하셨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냐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그립다며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선영은 아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녀는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아들의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낙이었다. 태주는 말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군 생활을 통해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까? 편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활기 넘치던 문장들은 눈에 띄게 짧아졌고 내용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걱정 마세요. 와 같은 의례적인 말들로 채워졌다. 더 이상 동기들과의 재미있는 일화도 훈련의 성취감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검사라도 받는 사람처럼 지극히 사무적인 보고서 같았다. 선영의 마체린스카의 인투이치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여보, 지훈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편지가 너무 이상해요. 꼭 누가 쓰라고 시켜서 억지로 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태주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다음 주에 전화 오면 그때 자세히 물어보면 되지. 하지만 전화 통화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지쳐 있었고 대화 중간중간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선영이 구체적인 안부를 물을 때마다 지우는 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통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음과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아들의 태도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부러진 팔을 한 아들을 마주한 순간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의심들이 하나의 끔찍한 확신으로 변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선영은 다시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지훈아,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도 있고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응, 그러니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황하사의 살기 어린 시선과 마주치자 다시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의 어깨는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태준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하거나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봄을 넘어 분석에 가까웠다. 그는 면회장 한쪽 구석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있는 아들의 생활관 동료들을 눈여겨보았다. 그들 역시 불안한 기색으로 이쪽 상황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것은 건강한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해야만 하는 조직,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조직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태준의 시선은 다시 황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패닉에 빠진 하사의 계급장과 소속 부대 마크를 정확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어깨 너머로 멀찍이 서 자신들끼리 수군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다른 부사관들과 위관 장교들의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방관자이거나
혹은 공범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조합되고 있었다. 아들의 편지, 전화 통화, 부러진 팔, 숨겨진 멍 자국, 아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교관의 오만함과 협박,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개 하사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다. 이 훈련소의 지휘 체계와 병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육군 참모 총장이었다. 수십만 장병들의 목숨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삼엄한 군인의 그것이었다. 황하사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저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닙니까? 장난 전화는 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저 남자가 진짜 높은 사람이라면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저런 평범한 행색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그의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니,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지휘관 차량에 부착된 경광등이 번쩍이며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면회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면회장 입구에서 근무를 서던 헌병들이 다급한 무전을 받더니 황급히 길을 트기 시작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란하게 달려오던 군용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내는 타이어 마찰음이 고요해진 면회장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뽀얀 먼지 구름이 걷히자 가장 앞에 있던 검은색 지휘 차량의 문이 벌컥 열렸다. 별 2개가 선명한 계급장을 단 소장셔장, 이 차에서 거의 굴러 나오다시피 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잘 다려진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이마에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훈련소의 총책임자이자 이 구역의 절대 권력자인 훈련소장 김진철 소장이었다. 평소라면 그의 등장만으로도 모든 장병들이 얼어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권력자의 위험은커녕 막 사형 선고라도 받은 죄수처럼 절박하고 필사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인파 속의 한 지점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왔다. 목표는 단 한 사람. 평범한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 박태준이었다. 면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훈련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저렇게 허둥지둥 달려와 쩔쩔매는 모습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김진철 소장은 박태준의 몇 걸음 앞에서 급하게 멈춰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충성 소장, 김진철.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절대적인 복종과 경외. 그리고 공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명을 받고 왔다는 말. 그것은 전화를 건 저 평범한 남자가 별 2개짜리 장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황하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감히 삿대질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김선영은 남편과 김 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무역회사 부장이 아니었던가. 물론 가끔 알 수 없는 회의나 출장이 잦긴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남편의 과묵한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비현실적인 광경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박태주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사복 차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럴 기분도 아니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김 소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소장, 자네 관할 부대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는군.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김 소장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장군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자네라고 칭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지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김진철 소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참모 총장님, 제가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그는 변명조차 늘어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육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그가 사복을 입고 자신의 관할 구역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그의 사과를 가로막았다. 보고는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상황 파악이 먼저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황하사에게로 향했다. 저 자를 일으켜 세워라. 근처에 있던 헌병들이 황급히 달려와 넋이 나간 황하사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황하사는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끌려왔다. 태주는 김 소장에게 물었다. 이 자의 직속상관은 누구인가? 해당 중대장.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그 말에 김 소장은 옆에 있던 부관에게 눈짓을 했고 부관은 어딘가로 다급하게 무전을 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멀찍이서 동료들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던 한 대위가 사색이 된 얼굴로 헌병에게 이끌려왔다. 그의 명찰에는 김 대위라고 적혀 있었다. 김 대위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일단 눈앞의 소장에게 경례를 붙인 후 박태준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이 사복 차림의 남자가 국방부에서 나온 아주 높은 감사관 정도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다. 하지만 그가 상대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불만과 오만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진철 소장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개했다. 참모 총장님, 이쪽이 해당 중대의 중대장인 김영훈 대위입니다. 참모 총장님, 그 5글자는 김 대위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가 육군 참모총장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각종 행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익히 봐왔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 TV 속의 근엄한 제복 차림의 그와 눈앞에 평범한 점퍼 차림의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의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박태주는 김대위를 차갑게 응시하며 물었다. 김대위, 자네는 이 상황을 보고받았나? 자네 중대 소속 병사가 팔이 부러졌는데 그 부모에게 저런 식의 대응을 하도록 지시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실린 압박감은 김대위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나 김대위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황하사를 감싸면서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을 유난스러운 부모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 그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총장님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이며 황하사의 보고에 따르면 절차에 따라 병원에도 즉시 후송 조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덧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신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잘 모르시는 민간인이다 보니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 순간 면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진철 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저 미친놈이라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황하사조차도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의 상관을 쳐다보았다. 김대위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의 아내를 군대도 모르는 과민한 민간인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것이다. 그것도 바로 참모총장의 면전에서. 김선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이 군대라는 조직의 뿌리 깊은 오만함과 무책임함의 환멸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 놈의 끝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태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김대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서웠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 절대자의 냉정한 마지막 관찰. 그는 김대위의 어리석은 변명이 공기 중에 흩어질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주었다. 그것은 김대위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배려해주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자비였다. 김영훈 대위가 내뱉은 어리석은 변명은 마치 유언처럼 면회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 남았다. 그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용암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화산처럼 위태롭고 무서운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오직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대위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들어찼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의 가족을 건드렸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단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위계 질서의 가장 신성한 영린 이그림, 최고 지휘관의 권위와 그의 가족을 정면으로 모욕한 것이었다. 박태준은 김대위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 그의 시선은 김대위를 지나쳐 허공을 향했다. 그 무시와 경멸은 천마디의 욕설보다도 더 잔인하게 김대위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의 혼절하기 직전인 김진철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김 소장. 예, 예 참모 총장님. 김진철 소장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의 군 생활 30년 동안 지금처럼 심장이 쪼그라드는 순간은 없었다.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도 이보다는 덜 두려웠을 것이다. 박태주는 손가락으로 이제는 영혼까지 빠져나간 듯한 김대위와 황하사를 가리켰다. 그의 손짓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저 두 사람, 김대위와 황하사.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그리고 즉시 헌병대로 인계해서 구금 조치하도록 내 직접 지시다. 그의 말은 질문도 제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군의 정상적인 지휘 및 보고 체계를 모두 생략한 참모 총장의 직접 명령.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말라는 뜻이었다. 김진철 소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헌병대장, 헌병대장은 어디 있나? 당장 총장님 명령을 수행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김대위가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잠깐만, 총장님 오해십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과 비명이 뒤섞여 흉하게 찢어졌다. 그는 어떻게든 박태준의 앞에 끌려가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헌병들의 단단한 팔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황하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끝났다는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박태주는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 밖의 존재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다. 소란이 정리되자 박태주는 곧바로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차갑고 냉정했던 최고 지휘관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고통과 슬픔이 어렸다. 그는 아내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여보, 괜찮소.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기댄 채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박태주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 지훈과 눈을 맞췄다. 지훈아, 괜찮다.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빠가 여기 있지 않니? 그는 아들의 깁스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 주변의 멍자국들을 착잡한 표정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김진철 소장을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의무대장은 어디 있나?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해. 잠시 후 의무 장교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다. 박태주는 그에게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명령 하나하나는 치밀하게 계산된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 첫째, 지금 당장 헬기를 준비시켜라. 내 아들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곳의 정형외과 과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해 두겠다. 군 최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그것은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 이 사건을 훈련소 수준이 아닌 육군 본부 직할로 다루겠다는 선언이었다. 둘째, 이송하기 전에 이 아이의 몸에 있는 모든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깁스로 가려진 부분까지 단 하나의 흔적도 놓치지 마라. 그리고 훈련소 의무 기록 전체를 그 자리에서 봉인해서 나에게 가져오도록. 그는 훈련소 측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렸다. 셋째, 그의 시선이 겁에 질린 채 유디 드레드 투게더 있는 지훈의 생활관 동기들을 향했다. 저 아이들 전원. 지금 즉시 다른 독립된 장소로 격리 조치해라. 부모님들께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직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 어떤 교관이나 간부도 접근을 금지한다. 그는 겁에 질린 목격자들이 회유나 협박을 당하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려 했다. 김진철 소장은 그의 명령을 하나하나 복창하며 수첩에 받아 적었다. 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참모총장이 단순히 아들의 일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이 훈련소의 썩어빠진 기강과 문화를 뿌리째 뽑아내려는 거대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리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알리는 심판의 소리였다. 면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수송 헬기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일으킨 분노의 폭풍이 이제 막 거대한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강력한 하강풍이 면회장의 천막들을 사납게 흔들었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신속하게 달려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소의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상황의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주는 아들의 곁에서 잠시 아내와 아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훈의 건강한 쪽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다. 아들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서울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김선영은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엄마, 금방 따라갈게. 아들, 병원에서 보자.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닌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거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졌다. 지훈이 헬기에 오르기 직전 박태주는 의무대장을 불러 세웠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내가 보낸 전문 군의관 팀이 대기하고 있을 걸세. 자네는 그들에게 이 아이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인계하도록. 그리고 내가 아까 지시했던 사진 기록. 잊지 않았겠지. 그의 확인은 집요했다.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아들의 몸 상태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무대장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두두두두. 헬기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우자 거대한 소음과 바람이 다시 한번 주변을 휩쓸었다. 박태주는 헬기가 시야에서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아들은 그의 손을 떠나 가장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방해물은 사라졌다. 지금부터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을 파헤치고 썩은 뿌리를 도려낼 군 최고 지휘관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몸을 돌려 김진철 소장에게 말했다. 내 아들의 생활관 동기들 모두 격리 조치했나? 예, 총장님. 즉시 본관 2층 브리핑실로 옮겨두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모두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좋다. 안내해라. 훈련소 본관 2층.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브리핑실에는 20명 남짓의 앳된 훈련병들이 뻣뻣하게 굳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브리핑실 문이 열리고 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김진철 소장과 법무장교 한 명이 따랐지만 박태준은 손짓으로 그들을 문가에 세워두었다. 그는 혼자서 훈련병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권위적인 연단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기 위해 의자 하나를 가져와 그들 앞에 마주보고 앉았다. 그는 일부러 군인다운 딱딱한 말투를 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너희들을 벌주거나 신문하러 온 게 아니다. 그의 첫마디였다. 아이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나는 내 아들, 박지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받은 소중한 전우들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그는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눈을 천천히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을 향한 갈망은 그 무엇보다도 강렬했다. 너희들의 부모님들도 지금 밖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다. 나처럼 말이다. 모두가 귀한 아들들을 나라에 맡기면서 적어도 이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부당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의 말은 아이들의 가장 깊은 곳,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건드렸다. 몇몇 훈련병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두려움이 너희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겠지. 하지만 부당한 명령과 폭력 앞에서 침묵하며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비겁한 일이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이 그리고 내 아들의 전우들이 비겁한 군인이 되길 원치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오늘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은 보호받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이나 보복도 없을 것이다. 이 박태준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내 아들 지훈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이다. 브리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훈련병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을 지배해온 황하사와 김대위에 대한 공포는 그들의 혀를 꽁꽁 묶어버린 듯했다. 그들은 참모총장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적인 보복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태준은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기다렸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포를 이겨내고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바로 그때였다. 한 훈련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훈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기 이준호 훈련병이었다. 그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이는 훈련 중에 다친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연 것과 같았다. 그 말이 터져 나오자 다른 훈련병들도 약속이나 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준호 훈련병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날 황 하사님이 각계전투 훈련장에서 지훈이를 그의 입에서부터 끔찍했던 그날의 진실이, 잔인한 폭력과 은폐의 전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귀는 그들의 모든 절규를, 모든 진실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새겨듣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이제 정말로 시작되고 있었다. 이준호 훈련병의 첫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수문을 연 것과 같았다. 공포와 죄책감에 억눌려 있던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그날의 악몽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 조각들이 모여 끔찍했던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박태준은 미동도 없이 앉아 그들의 모든 단어, 모든 흐느낌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얼음 같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었다. 각계전투 훈련 중 박지훈 훈련병이 장애물을 넘다가 잠시 발을 헛디뎠다. 그는 곧바로 몸을 추슬렀지만 그 과정에서 총기에 진흙이 조금 묻었다. 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명분을 찾던 황 하사에게 그것은 군인의 혼을 더럽힌 용서할 수 없는 잘못으로 비쳤다. 박지훈 훈련병 내놈 총기는 장난감인가, 그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이라도 할 셈이냐. 황 하사의 고함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모든 동료들 앞에서 지훈을 세워놓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황 하사는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얼차려를 지시했다. 지훈은 총기를 머리 위로 든 채 높은 목재 장애물을 반복해서 오르내려야 했다. 다른 훈련병들은 훈련을 계속해야 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황하사의 끊임없는 폭언이 들려왔다. 이준호 훈련병이 눈물을 삼키며 증언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다들 지훈이가 금방 끝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황하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팔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훈련병들이 용기를 내어 지훈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건의했지만 황하사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나약한 소리 집어치워, 저놈 하나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오늘 내가 저놈 정신력을 완전히 개조시켜 주겠다. 그는 개인적인 처벌을 집단적인 심리학대로 변질시켰다. 모두가 친구의 고통을 무력하게 지켜보도록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비극이 터졌다. 완전히 탈진한 지훈은 장애물 꼭대기에서 팔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텨보려 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아래로 추락했다. 불안정한 자세로 떨어지면서 그는 본능적으로 오른팔로 땅을 짚었다. 그리고 모두의 귀에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우두둑하고 울려 퍼졌다. 지훈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훈련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황 하사조차도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당혹감은 곧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교활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바닥에서 구르는 지훈에게 다가가 엄살 부리지 마, 당장 일어나지 못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기괴하게 꺾인 지훈의 팔을 본 순간 그는 일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것이 바로 김영훈 대위였다. 훈련병들은 지휘관인 그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수습해 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혔다. 김 대위는 황 하사에게 간략한 보고를 받은 뒤 부하를 질책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훈련병인 김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대위님은 저희 모두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도 못 본 것이다. 박지훈 훈련병은 유격 훈련 중 발을 헛디뎌 혼자 넘어진 것이다. 알겠나? 만약 다른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너희 전원군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그것은 명백하고 효과적인 협박이었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에게 지옥 같은 군 생활은 가장 무서운 저주였다. 그들은 진실과 친구의 명예, 그리고 명령 복종과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황하사의 악행은 지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훈련병들에게 비상식적인 얼차려와 구타를 가했다. 김 대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중대의 군기가 잡힌다는 이유로 항상 묵인해왔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공모였다. 모든 증언이 끝났다. 브리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훈련병들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박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바다보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는 훈련병들 앞으로 다가가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의 사과는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 전 장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육군 참모총장의 사과였다. 그의 감사는 공포를 이겨내고 진실을 말해준 그들의 용기를 향한 것이었다. 너희들의 용기에 고맙다. 너희들은 비겁하지 않았다. 진정한 군인이다. 그는 몸을 돌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김진철 소장과 법무장교를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온기는 사라져 있었다. 강철 같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들었나, 이것이 바로 자네가 지휘하는 훈련소의 민낯이다. 김진철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박태준은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법무실장. 예. 총장님. 지금 즉시 김 대위와 황하사에 대한 수사 혐의를 단순 폭행 및 직무유기에서 특수상해, 직권, 남용, 상습 가혹, 행위, 위증교사로 격상시켜라. 오늘 밤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또한 이 자리에 있는 훈련병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예외 없이 소환해 조사해라. 의무대의 초기 진단 기록과 보고 라인에 있었던 모든 간부들을 포함해서 그의 명령 하나하나는 은폐의 시스템을 부수는 거대한 망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진철 소장을 얼음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 소장, 자네는 지금부터 이 훈련소 창설일에 있었던 모든 소원수리, 사건 사고 보고, 그리고 은폐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까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내가 내일 아침 육군 본부의 특별 감사팀 전원을 이끌고 직접 다시 돌아올 테니 그것은 선고였다. 몇몇 개인에게 내려진 선고가 아니라
이 훈련소 전체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다. 박태준의 폭풍은 마침내 그 거대한 서막을 올렸고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였다. 밤이 깊었지만 훈련소 본관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육군 참모총장이 남기고 간 명령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훈련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김진철 소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들은 밤새 관련 서류들을 찾아내고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며 내일 아침 들이닥칠 육군 본부의 특별감사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준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태풍의 눈앞에 선 작은 돛담배의 심정이었다. 같은 시각 훈련소 헌병대 조사실에서는 2명의 전직 젠속 간부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다. 얼마 전까지 훈련병들 위해 군림하던 황하사와 김대위는 이제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은 피의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번쩍이던 계급장은 이미 제거된 후였다. 그들은 이제 군인이 아닌 군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였다. 황하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조사관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의 가혹 행위, 박지훈 훈련병에게 가한 폭행,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시도까지. 그는 울며 불며 선처를 호소했다. 때로는 김대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때로는 자신의 불우했던 군 생활을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비겁한 변명은 냉정한 조사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반면 김대위의 조사는 좀 더 지독했다. 그는 장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미련인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군법의 허점을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이 지휘관의 정당한 훈육권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조사관은 20명에 달하는 훈련병들의 일치된 진술서와 참모총장이 직접 확보한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김영훈 대위,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사실을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거짓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소. 이게 여전히 정당한 훈육권으로 보입니까? 조사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 대위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조사실에서 끝이 나고 있었다. 그 시각 국군 수도병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인 특실은 훈련소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고요한 병실에 박지훈은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팔에는 전문가의 솜씨로 새로 감은 단단한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링거액이 그의 핏줄 속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박태준과 김선영은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훈련소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급히 헬기를 타고 온 참이었다. 박태준은 참모총장의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아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 김선영은 아들의 성한 왼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그저 하염없이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떴다. 낯선 천장, 고요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이곳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그를 억압하고 짓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 아빠. 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서러운 울음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픔과 공포, 억울함과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받고 상처 입은 20살의 청년일 뿐이었다. 선영은 함께 울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래, 아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녀의 눈물은 아들의 고통을 대신 아파하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눈물이었다. 박태주는 말없이 일어나 아내와 아들을 함께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두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지우는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훈련병들의 집단 진술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오직 피해자만이 느낄 수 있었던 생생한 고통의 기록이었다. 황 하사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편지에 썼던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비웃었어요. 애비 백 믿고 설친다면서요. 매일 밤 점호 시간이 끝나면 저를 따로 불러서 청소를 시키거나 관물대 정리를 다시 시키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준다면서 저를 일부러 고립시켰어요. 전화 통화는 항상 감시당했어요. 부모님께 힘든 내색을 조금이라도 하면 통화를 바로 끊어버리고 벌점을 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지훈은 그날의 폭행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밀어서 다친 것이 아니었다. 이미 탈진 상태로 벽에 매달려 있던 자신을 향해 황 하사가 군홧발로 발목을 걷어찼다고 했다.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그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그의 고백은 박태준의 가슴에 수십 개의 비수를 꽂는 듯했다. 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과 자책감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수십만 장병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는 자신의 군대가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군 경력에 있어 가장 치욕스럽고 뼈아픈 실패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김대위와 황하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러한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군대 내의 부조리한 문화와 시스템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겪게 한 이 고통을 다른 어떤 부모와 아들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만들기로. 지훈의 긴 고백이 끝났다.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정적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박태주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아내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세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이어졌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족의 조용한 힘이 거대한 부정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의 공기는 전날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안개처럼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모든 훈련은 중단되었고
전 장병들은 연병장에 집합한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약속된 시간이 되자 지평선 너머로 검은 점 여러 개가 나타났다.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동체로 변해 육중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연병장 상공을 뒤덮었다. 육군 본부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 세대였다. 헬기가 착륙하며 일으킨 강력한 바람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켜 마치 거대한 폭풍이 상륙하는 듯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박태준이었다. 어제의 평범한 아버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각 잡힌 대한민국 육군 대장 다정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는 4개의 빛나는 별, 즉 육군 참모총장의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감찰실, 법무실, 헌병대 등 육군 본부의 핵심 엘리트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서슬퍼런 얼굴로 뒤따랐다.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수천 명의 장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진으로만 보던 사성 장군의 위용,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압도당했다. 훈련소장 김진철 소장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박태준은 김 소장의 경례를 묵묵히 받은 뒤 그를 지나쳐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병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잠시 후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부대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박태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제 나는 이곳에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내 아들의 부러진 팔을 보았다. 그리고 아들의 동료들로부터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끔찍한 진실들을 들었다. 그의 말에 연병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에 본관은 오늘부터 이 훈련소에 대한 무기한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명한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훈련 및 일과를 중지한다. 그의 선언은 계속되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군의 건강한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을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다. 나는 이 시간부로 기존의 모든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총장 직속에 신문고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다. 본관 1층에 익명의 제보부스를 설치하고 직통 핫라인을 개설할 것이다. 누구든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조리와 가혹 행위를 신고하라. 너희들의 목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묵살당했다. 오늘 내가 직접 듣겠다. 참모총장의 선언은 거대한 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기존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개 훈련병이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것은 공포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였다. 장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절망과 체념이 지배하던 그들의 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태준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특별감사팀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각 팀으로 나뉜 그들은 훈련소 본부, 각 교육연대, 그리고 중대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훈련 일지,
사건, 사고, 보고서, 징계기록부, 예산집행 내역서 등 모든 종류의 서류를 압수했다. 훈련소의 모든 정보가 육군본부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참모총장이 직접 보호막이 되어주자 본물 터지듯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익명의 제보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한라인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그곳에서는 지난 수년간 훈련소가 감추고 묻어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역시 박지훈 훈련병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의무대의 군의관은 김 대위의 지시에 따라 초기 진단 기록을 단순 골절로 축소 보고했으며 부상 경위 역시 개인 부주의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즉시 보직 해임되고 헌병대로 이첩되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다른 중대들에서 터져 나왔다. 황하사와 같은 악질 교관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폭언과 구타, 비인간적인 얼차려는 여러 부대에 만연해 있었고 대부분의 위관 장교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했다. 썩은 사과는 한 개가 아니었다. 상자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수십 명의 부사관과 장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쓰러졌다. 감사팀의 회계 감사는 장병 복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상당액이 지휘관들의 판공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병사들의 낡은 수통과 전투 장비 뒤에서는 간부들의 탐욕스러운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권력 남용은 부패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거대한 마지막 도미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는 훈련소장 김진철 소장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공식적으로 접수된 수백 건의 소원 수리가 그의 지휘 아래에서 대부분 묵살되거나 조치 완료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은폐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는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이다. 자신의 진급과 부대의 평판을 위해 젊은 병사들의 고통과 비명을 철저히 짓밟아왔다. 그날 저녁 모든 조사가 끝난 후 박태주는 훈련소장실로 들어갔다. 김진철 소장은 텅 빈 눈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태주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서류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김 소장, 자네는 이 모든 것을 정말 몰랐다고 말할 셈인가? 김진철 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박태주는 그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짜리 계급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다. 오늘부로 김진철 소장을 보직 해임한다. 즉시 육군 본부로 복귀하여 고등군 사법원의 조사를 받도록. 이건 명령이다. 가장 큰 도미노가 쓰러졌다. 이 거대한 부패의 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몇 주 후 고등군 사법원의 대법정은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었던 훈련소, 가혹 행위 및 비리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인석에는 황전젠 하사, 김영훈 전 대위, 그리고 김진철 전 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전직 간부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수백 명의 병사들 위에 군림하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폐잔병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군 검찰관의 논고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는 피고인들의 개별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번 사건이
군의 근간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국가가 잠시 맡긴 귀한 아들들을 보호하고 훈련시켜야 할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쥔 작은 권력을 폭력으로 남용했고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는 박지훈 훈련병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부러진 팔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상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지휘 체계와 인권 불감증이 낳은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 장병의 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피고인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피고인 황모 씨.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직권을 남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됨.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황전 하사는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군 생활은 물론 그의 젊음 전체가 군 교도소의 차가운 담장 안에서 썩게 될 운명이었다. 피고인 김영훈. 상급자로서 부하의 범죄를 묵인 및 방조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자신은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니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김영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장교로서의 명예는커녕 그는 이제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었다. 재판장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김진철 전 소장에게로 향했다. 피고인 김진철. 훈련소 총책임자로서 부대 내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조리와 폭력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지휘 책임을 심각하게 해태하였음. 이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의 가장 큰 죄악이다. 이에 피고인의 소장 계급을 2등병으로 강등하며 불명예의 전역을 명한다. 또한 군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한다. 징역형보다 더 무서운 판결이었다. 그것은 한 군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노후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태의 사형 선고였다. 김진철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던 별 2개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신기루가 되어 사라졌다. 그 외에 사건에 연루되었던 다른 수십 명의 간부들에게도 각각의 죄에 상응하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예외는 없었다. 박태준이 일으킨 정의의 폭풍은 단 하나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심판대 위에 세웠다.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정의는 살아있었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졌다. 국군 수도병원 부속 재활센터의 한적한 정원. 박지훈은 팔에 깁스를 푼 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팔의 근력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앳됐지만 더 이상 훈련소 면회장에서 보았던 겁에 질린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한층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 박태준은 사복 차림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통해 그리고 보고를 통해 재판 결과를 모두 전해 들었지만 아들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재활 운동을 마친 지훈이 벤치에 앉아 쉬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들 모두 벌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 때문에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가끔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들아, 너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만약 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문제는 언젠가 터져 나왔을 거다. 너는 그 골마 터진 상처를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주었을 뿐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아빠는 너에게 그리고 너와 같은 모든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나는 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진정으로 강한 군대는 적에게만 강한 군대가 아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전우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다. 아빠는 그걸 잠시 잊고 있었다. 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한 일이 결국에는 군 전체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김선영이 따뜻한 음료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자. 이거 마시고 힘내. 우리 아들. 세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셨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그들이 지난 몇 달간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풍경이었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지나갔고 상처 입은 땅 위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훈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부모님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군 생활 계속 마치고 싶어요. 그의 말에 태준과 선영의 눈이 동그래졌다. 물론 다른 부대에서 새로 시작해야겠지만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강한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상처는 소년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정의와 치유의 시간을 거쳐 한 가족은 그리고 군대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태준 참모총장이 일으켰던 거대한 폭풍은 군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다. 한때 부패와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던 그 훈련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병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새로운 훈련소장은 군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개혁의 최전선에 서서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훈련소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관들의 입에서는 욕설 대신 존중의 언어가 흘러나왔고 비인간적인 얼차려 대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참모총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던 신문고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아 이제 어떤 훈련병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박지훈 일병은 이제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전방의 한 보병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아픈 경험을 거울 삼아 부대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후임들을 먼저 챙기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든든한 선임이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그는 부모님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안부와 함께 아버지가 보내는 짧지만 힘있는 격려의 말이 담겨 있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대한민국 육군 상병 박지훈에게. 지훈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훈련소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박태준 참모총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는 전군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고 폭력적인 관행들을 뿌리 뽑기 시작했다. 그의 개혁은 때로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부러진 팔 앞에서 했던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시작한 분노는 수십만 장병의 인권을 지키고 군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사명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심장부, 박태준 대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산의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그의 어깨는 지난 몇 년간의 경무로 조금은 무거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 한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의 아픔이 있었기에 그는 군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직시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썩은 부위를 도려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피와 고름이 흘렀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듯 군은 조금씩 더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창가에서 돌아와 집무실 책상에 앉았다. 책상 한쪽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마 전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늠름한 군복을 입은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 선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남편과 아들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박태준은 그 사진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두 가족을 모두 지켜냈다. 피를 나눈 작은 가족과 군복을 입은 거대한 가족 모두를 말이다. 그것이 그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단 하나의 목표였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레이션 톤으로 전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범한 아버지인 줄만 알았던 한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서 있는 참모총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의 부러진 팔을 본 순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권력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얼마나 자주 저지르고 있을까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에게서 지혜를 보지 못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성에게서 강인함을 잊지 못하며 과묵한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굳건한 내면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지훈 훈련병의 동기였다면 불의 앞에서 침묵해야만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또 다른 황하사와 김대위는 없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군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썩어빠진 권력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고 억울했던 피해자가 마침내 웃음을 되찾는 모습에서 통쾌함과 감동을 느끼셨다면 저희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들려드릴 더 많은 감동과 사이다. 사연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어보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